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네, 그렇죠. S&P 500 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넘보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세 문제나 무역 분쟁 같은 변수들도 계속 들려오고요. 네,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이런 상황에서 선뜻 성장 기술주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굳이 기술주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하시죠, 그런 고민. 그런데 말이죠. 이런 단기적인 불안감에서 한 발짝만 딱 떨어져서 한 10년 후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장기적인 관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든든하게 받쳐줄 세 개의 기둥, 그런 기둥이 될 만한 기술 기업들입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거기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곳들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오라클, 레딧,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이 세 기업이 각자의 판에서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주가의 단기적인 등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 기업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업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시장에서 차지한 독보적인 위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한다. 맞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의 우려들은 사실 그냥 사소한 소음일 수 있거든요. 기업의 진짜 성장 엔진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오라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솔직히 오라클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만드는 좀 오래된, 어떻게 보면 약간 고리타분한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 회사를 떠올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10년간 엄청난 변신을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 오래된 회사라는 이미지가 어쩌면 가장 큰 오해일 수 있죠. 오,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서 최신 갑옷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다시 나타난 격이에요. 와, 거인의 부활이라. 네. 핵심은 기존의 CD나 파일로 팔던 소프트웨어를 전부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로 바꿨다는 점. 구독 모델로? 그리고 기업의 회계나 인사 관리를 총괄하는 그 ERP 솔루션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키웠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자치 클라우드 인프라인 OCI 성능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죠. 잠깐만요. 클라우드 인프라라면 보통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그렇죠. 빅3가 있죠. 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오라클이 이제 와서 뛰어든다는 게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라클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영리한 전략이요? 네, 오라클은 이 세 거인과 정면으로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신 우리는 아마존이나 구글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다 맡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즉 이들 빅테크에 종속되길 원치 않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4의 선택지가 되어주고 있죠. 제4의 선택지요? 일종의 기술적 독립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대안제로서의 포지션을 잡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AI라는 엄청난 날개를 달았어요. AI요? 네, 요즘 AI 모델을 돌리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오라클의 클라우드가 이 부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AI 스타트업들이 막 몰려들고 있거든요. 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라클의 진짜 무기는 자신들의 본업, 바로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AI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본업과의 시너지. 맞습니다. 단순히 서버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한번 오라클 생태계에 들어오면 데이터 때문에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그 끈끈함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꽉 잡고 있으니 고객을 잃을 일이 거의 없겠군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실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나요? 그럼요. 전망치를 보면 2025 회계연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30%요? 네, 이건 정말 폭발적인 수치죠. 와, 30% 성장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1배라고 하던데 네, 높은 편이죠. 이건 아무리 성장주라고 해도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고평가 주식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네, 그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장이 왜 이런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소프트웨어 회사에 매기는 가치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AI 클라우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미래 가치와 한번 고객이 되면 이탈하기 힘든 그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거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 분기 실적들을 보면 성장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시장은 그 미래의 속도에 돈을 걸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오래된 거인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오라클이 이렇게 거대한 기업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정반대의 세상, 아주 날것의 인간 데이터를 다루는 곳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레딧입니다. 네, 레딧은 정말 독특한 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미국의 DC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건 레딧의 가치를 절반도 못 보는 거죠. 아, 그런가요? 레딧은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는 거대한 인간 경험의 아카이브라고 봐야 해요. 인간 경험의 아카이브라 표현이 멋진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아카이브에 담긴 인간의 대화가 레딧의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데 이 데이터를 판매하면서 돈을 번다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석유가 아니라 바로 양질의 데이터거든요. 하긴 그렇죠. 특히 진짜 사람들의 생각, 뉘앙스, 유머, 논쟁이 담긴 자연스러운 대화 데이터는 AI를 더 똑똑하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에요. 바로 그 원자재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구글이 최근 레딧과 연간 6천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사용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가치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대화 데이터라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나 페이스북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많죠. 왜 유독 레딧의 데이터가 그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건가요? 레딧만의 특별한 점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트위터는 짧고 단발적인 정보가 많고 페이스북은 주로 지인 기반의 사적인 대화가 중심이죠. 네. 반면에 레딧은 특정 주제,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나 왕자의 게임 마지막 시즌에 대한 심층 분석처럼 아주 깊고 전문적인 하위 커뮤니티, 소위 서브레딧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서브레딧. 특정 분야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깊이 있는 토론이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거예요. AI를 학습시킬 때 이런 맥락이 풍부한 데이터는 그냥 잡담 데이터 수백만 개보다 훨씬 가치가 높죠. 아, 전문성과 깊이의 차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나 새로운 영화 개봉 같은 큰 이벤트가 터지면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레딧으로 몰려들고 심지어 요즘엔 챗봇들이 답변을 찾기 위해 레딧을 검색해서 트래픽을 보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와, 챗봇까지 레딧을 찾아본다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사용자 수도 계속 늘고 있나요? 네, 아주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일일 순 방문자 수가 2024년 말에 1억 명을 조금 넘었는데 2025년 3분기 말에는 1억 1,600만 명까지 증가했어요. 와,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네, 그리고 광고 없이 사용하는 유료 서비스 레딧 프리미엄도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재무 전망은 더 인상적이에요. 빼기 전 영업이익은 무려 연평균 8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연평균 80%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성장세네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도 오라클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겠군요.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 거품도 많이 껴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네, 반대라고요? 레딧은 내년 예상 조정 이비데타의 1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성장률을 가진 기술 기업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의외네요. 아마도 아직 시장이 레딧을 단순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보고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직 가치가 더 알려졌다. 네, 레딧은 소셜미디어, 뉴스, 그리고 검색 시장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교차점에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기회를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고성장하는데 저평가라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
넷플릭스입니다. 네, 넷플릭스. 사실 넷플릭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여기에 또 다른 성장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 아는 회사라는 게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회사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넷플릭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아,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를 가진 압도적인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디즈니 플러스나 HBO 맥스 같은 경쟁사들이 스트리밍 사업에서 여전히 수조 원씩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넷플릭스는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네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냥 가입자가 많아서 규모의 경제 때문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넷플릭스의 진짜 무서움은 콘텐츠의 양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요. 바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데이터요? 네. 넷플릭스는 AI를 통해 3억 명의 시청 습관을 초 단위로 분석해요. 누가 어떤 장면에서 재생을 멈추는지, 어떤 배우가 나오면 끝까지 보는지, 어떤 장르의 예고편을 건너뛰는지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히트작을 설계하는 거죠. 설계한다고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설계에 가깝죠. 예를 들어 기묘한 이야기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은 기존에 유명했던 만화나 소설 원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네요. 오리지널 콘텐츠죠.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고 80년대 배경의 SF 스릴러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서바이벌 게임 장르가 특정 시청자층에게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한 거예요. 와, 이건 디즈니처럼 기존의 스타워즈나 마블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는 회사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넷플릭스만의 방식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콘텐츠를 골라서 만드는 시스템에 가깝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최근에 광고 요금제를 내놓고 계정 공유를 막는 것도 그런 데이터 기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계정 공유 단속은 너무 빡빡해서 사용자들이 오히려 떠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꽤 있었잖아요. 네, 물론 단기적인 사용자 불만은 있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영리한 수순이에요. 영리한 수순이다. 저렴한 광고 요금제로 새로운 가격대의 시장을 열고 계정 공유 단속으로 공짜 손님들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고 핵심 고객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컨텐츠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인 셈이에요. 무작정 돈을 더 벌려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관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넷플릭스의 미래 성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미 가입자 수가 3억 명인데 더 성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재무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13%,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38%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대단하네요. 네. 주가도 내년 예상 실적의 23대 수준이라 이 정도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을 가진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TV를 보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사라진 수십억 시간의 시청 시간을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답이 바로 넷플릭스인 거죠. 이렇게 오라클, 레딧, 넷플릭스 세 기업을 모두 살펴봤네요. 클라우드 인프라, 소셜 데이터, 스트리밍 미디어, 사업 분야는 정말 제각각인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보셨나요? 세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을 쌓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걸 경제학 용어로 해자, 모트라고 하던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세 기업은 유행을 좇는 회사가 아니라 구조적인 강점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오라클은 자신의 오랜 강점인 데이터베이스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AI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레디스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간의 진짜 대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서 있으며, 그렇죠. 넷플릭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방정식을 다시 쓰고 있죠. 네. 오늘 우리는 이 기업들이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잠재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양면이요? 비즈니스 인프라, 대중의 여론,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막대한 힘이 소수의 플랫폼에 집중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건